조선시대 어느 마을, 마당에 매화나무가 크게 있는 집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몇 해 전 남편과 사별한 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온 그녀는 아직 아이를 가져보진 못했지만 풍만한 몸매와 흰 피부, 그리고 우수에 젖은 눈망울까지 외모가 무척 예뻤지요. 그러다 보니 고을의 수많은 내노라 하는 남정네들이 그녀의 미모를 탐내었지만 그녀의 우아한 기품과 도도한 성품 때문에 그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사또가 부임해 왔습니다. 사또 김자홍은 원래 한양에서 큰 벼슬을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무예가 뛰어났지만 그의 권력욕과 탐욕 또한 대단했지요. 얼마 전 한양에서는 이판대감의 딸이 젊은 나이에 청상과부가 되었는데 김자홍은 그녀의 미모에 반한 나머지 이판대감의 집에서 잔치가 있던 날 밤 술에 취해 그녀의 처소에 몰래 들어가려다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조정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조정의 관료가 이판대감의 딸을 희롱하려 한 것이니 보통 큰일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이판대감의 노여움을 산 김자홍은 결국 이 작은 고을의 사또로 좌천되어 내려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의 구미를 당기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매화나무집에 사는 절세미인 과부의 이야기였습니다. 남의 여자를 탐하기 좋아하는 그가 이번에야말로 자신의 뜻대로 해보리라 마음먹었지요. 대체 과부가 얼마나 미인이길래 이리도 난리들이란 말인가? 제년이 아무리 미인이라 한들 감히 이 고을의 사또인 나를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 사또는 곧바로 자신의 시중을 두는 관노 칠보기를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영감마님? 그래, 이번에 조정에서 내려온 교지를 보니 오랫동안 정절을 지키며 살아온 과부들에게 정려문을 내리라 했다. 네가 매화나무집 과부에게 가서 전가를 전해주거라. 이방 어르신이 아닌 제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무슨 전가를 전하면 되겠습니까? 네가 다녀와도 충분하다. 과부가 젊은 나이에도 제가하지 않고 정절을 지켜온 것이 가상하여 마을 입구에 정려문을 세워줄까 하는데 관하로 와서 의논하자 전하기만 하면 된다. 실상 이는 사또가 과부를 만나기 위해 꾸며낸 거짓이었습니다. 관노 칠보기는 매화나무가 있는 과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님, 사또께서 마님을 관하로 모시고 오라 하셨습니다. 무슨 일로 날 부른다고 하더냐? 마님께서 오랫동안 정절을 지키며 사셨기에 그 뜻을 기리고자 마을 입구에 정려문을 세우는 일을 의논하고자 하신다 합니다. 정려문이라. 나는 그저 내 도리를 다했을 뿐인데 무슨 상까지 받아야 한단 말이냐? 그리고 정려문은 3년상을 치르고 수절한 지 20년이 넘어야 받는 것이 아니더냐? 셋내야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 아직 젊은 나이에 정려문을 받는 건 과한 일이니? 사양한다고 전하거라. 다시는 이런 일로 날 찾지 말라 말씀드리거라. 과부는 쌀쌀맞게 말하고는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칠보기가 다시 다급하게 여쭈었습니다. 마님, 잠시만요. 또 무슨 일이더냐? 혹시 혼자 계시면서 불편하신 것은 없으신지요? 제가 미천한 몸이지만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 울타리도 낡아 보이고 마당에 장작더미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과부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허, 네가 쓸데없는 걱정을 다 하는구나. 내 집안 살림 걱정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내 걱정 말아라.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사로운 것에 관심 두지 말거라. 과부는 화가 난 듯 쌀쌀맞게 말하고는 휙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칠보기는 과부의 차가운 말투 속에서 왠지 모를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지요. 칠보기는 다시 사또에게 돌아가 전했습니다. 영감마님, 마님께서 아직 젊은 나이라 정려문을 받기에는 이르다며 사양하신다 하셨습니다. 뭐라? 감히 나의 호의를 거절해? 더구나 그 이유가 젊다는 것이란 말이냐? 사또는 자신의 계략이 들통난 것 같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무시당한 것 같아 자존심이 몹시 상했지요. 칠보가 앞장서거라. 어디로 모시면 되겠습니까, 영감마님? 매화나무가 있는 과부의 집으로 가자. 이번에는 이 고을의 사또로 마을 백성의 안위를 살피러 가는 순찰이다. 예, 순찰이시면 이방 어르신이나 호방 어르신도 같이 가자고 부를까요?
연료가 혼자 살기엔 불편함이 많을 터. 그래서 조용히 관아에서 살펴보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니 너랑 조용히 다녀오자꾸나. 혹시 도둑이나 불량배들의 위협은 없는지,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이 모두가 마을 사또로서 마땅히 살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칠복이는 이번에도 사또의 속내가 다른 데 있음을 눈치챘지만 자신의 모시는 분이니 할 수 없이 앞장섰습니다. 마님, 사또께서 마님이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신지 확인하신다고 친히 방문하셨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과부가 모습을 드러내자 선녀를 연상케 하는 그녀의 고귀한 자태에 사또는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또 나으리께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지난번 정려문 이야기는 부인의 뜻대로 접어두기로 했소. 허나 이 고을의 사또로 아녀자의 안위를 살피는 것은 마땅한 도리이기에 찾아왔소이다. 혹여 불편한 점은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왔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저는 부족함 없이 잘 지내고 있으니 다른 어려운 주민들을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부가 말하는 동안 사또의 시선이 그녀의 도도한 자태를 훑고 있었습니다. 꽃잎처럼 붉은 입술에서 시작해 하얀 목선을 따라 내려가는 그의 불순한 눈길에 과부는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사또는 저고리 사이로 살짝 비치는 옷 같은 살결을 탐하듯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허나 홀로 사는 여인이 겪을 어려움이 있을 터. 사또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눈치챈 과부는 소매로 가슴을 가리며 은근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마치 짐승의 혀처럼 자신의 몸을 핥고 있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방 안으로 한 걸음 물러서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친정 오라버니나 이웃들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니 사또께서 이리 마음 쓰실 것까진 없습니다. 사또는 과부의 단호한 태도에 또다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찰을 핑계 삼아 찾아왔음에도 일이 거절당하니 체면이 깎인 데다 자존심도 크게 상해 얼굴이 붉어진 채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듣던 대로 참으로 도도한 년이구나. 네, 이제껏 이런 대접은 처음이다. 한편 관노 칠복이는 과부의 아름다움에 더욱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전에도 배웠지만 오늘따라 더욱 빛나 보였지요. 이미 그의 가슴 속에는 과부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과부의 도톰한 입술과 잘록한 허리를 생각하며 잠 못 이루는 상사병에 걸린 것이었지요. 칠복이는 과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신만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어느 날 무거운 나무찜을 지고 과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자네가 무슨 일인가? 게다가 그 무거운 나무는 웬 것이냐? 지난번 순찰을 돌다 보니 마님 떽떽감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이고, 참으로 고맙구나. 마침 겨울 땔감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밥이라도 먹고 가거라. 아닙니다. 한겨울을 나시려면 이 정도로는 부족할 테니 제가 더 해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며칠에 한 번씩 칠복이는 나무를 해다 주었고 문이 고장나 덜컹거리는 것도 경첩을 구해다가 고쳐주기도 하고 밤에 위험하다고 걸쇠도 달아주었지요. 밤늦게 취객들이 과부의 집 근처를 어슬렁거릴 때면 먼발치에서 지켜보다가 쫓아내기도 했지요. 나무 10짐을 모두 채워주고 나오는 칠복이를 과부가 불러 세웠습니다. 이렇게 수고해주니 무언가 사례를 해야 할 것 같구나. 여기 얼마 안 되지만. 아닙니다, 마님. 마님께서 따뜻한 겨울을 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칠복이는 과부의 집을 뛰어나왔습니다. 며칠 후 칠복이는 이른 아침부터 과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마님, 겨울이 다가오는데 아궁이와 굴뚝을 살펴보니 여기저기 구멍이 나고 허물어진 곳이 많습니다. 수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칠복이는 아궁이에 떨어진 부분을 돌로 다시 쌓고 황토를 개어 꼼꼼히 발랐습니다. 굴뚝에 갈라진 틈도 말끔히 메우고 연기가 잘 빠지도록 손봐주었지요. 일을 마친 칠복이는 이어서 뒤뜰로 가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단단한 팔뚝에 힘줄이 불끈 솟았고 이마에는 구슬 같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도끼날이 쌩쌩 소리를 내며 장작을 가르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든든했지요.
과부는 일하는 칠복이를 부엌 문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땀방울과 장작을 드는 듬직한 모습에서 전에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사내다운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장작을 한 번에 쩍 가르는 그의 힘찬 모습은 과부의 마음을 설레게 했지요. 이렇게 정성스레 집안일을 돌보는 칠복이의 모습에 과부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미천한 신분이지만 그의 진심 어린 마음과 듬직한 사내다움이 전해졌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다시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칠복이가 술에 취해 과부의 집 마루에 앉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술을 이리 많이 마신 게냐? 마님, 제가 너무 속이 상해 술을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마님, 저는 왜 하필 이런 천한 노비로 태어났을까요? 사랑하는 분을 가슴에 품고도 이 신분 때문에 사모한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는 이 서러움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제가 양반가에서 태어났더라면 떳떳이 마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칠복이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흐느낌에 과부의 마음도 아파왔습니다. 밤낮으로 자신을 위해 헌신하던 그의 순수한 마음이 가슴 깊이 전해졌기 때문이지요. 내 집 울타리를 고쳐주고 밤마다 내 집 주변을 돌며 보호해주고 땔감을 해다 주던 그 마음이 이런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던 과부는 칠복이의 두 손을 꼭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노비로 태어난 것이 너의 잘못은 아니니라. 신분이란 것은 사람들이 만든 것일 뿐. 진정한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법이니라. 과부의 따뜻한 위로에 칠복이는 그만 그녀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과부는 순간 놀랐지만 그의 순수한 마음이 안타까워 가만히 안아주었지요. 달빛 아래 과부에게서는 은은한 꽃향기가 났고 칠복이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을까 과부가 칠복이를 불렀습니다. 칠보가 잠이 든 것이냐? 여기서 잠들면 어쩌느냐?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일어나 가보거라. 하지만 술에 취해 깊이 잠든 칠복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과부는 칠복이를 방으로 옮기고 이불을 덮어주려 했습니다. 그때 칠복이가 잠결에 몸을 뒤척이다. 칠복이의 아랫도리가 불룩해진 것을 보고 과부는 깜짝 놀라 얼굴을 붉혔습니다. 황급히 이불을 덮어주고는 한 걸음 물러나서 잠든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리 술에 취하여도 젊은 사내의 것은 이리도 커지는구나. 다음 날 아침 칠복이가 깨어났습니다. 아이고, 마님, 제가 어찌 여기에. 괜찮다. 어제 어디서 그리 술을 마시고 온 것이더냐? 여기 황태국을 끓였으니 어여 먹거라. 칠복이는 과부가 건넨 황태국을 먹고 나서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큰 실례를 저질렀습니다. 칠복이는 그렇게 서둘러 나왔지만 어제 자신이 취한 척하며 자신의 불룩한 아랫도리를 일부러 보였는데도 그것을 본 마님의 반응이 그리 싫지 않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괜찮게 생각하는 마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기뻤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양반들도 이루지 못한 일을 자신이 이뤄내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어느 날 칠복이가 과부를 찾아와 조심스레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마님, 이것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칠복이가 내민 것은 청록색 비취로 만든 나비 모양의 놀이개였습니다. 빛바랜 듯했으나 은은한 광채가 여전히 아름다웠지요. 이게 웬 놀이개란 말이냐? 오늘이 마님의 생신이시기에 장에 나가 구해보았습니다. 비록 낡은 것이라 송구스럽습니다만. 과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뒤로는 자신의 생일도 잊고 살았는데 칠복이가 이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가 어찌 내 생일을 알았단 말이냐? 마님을 늘 마음에 두고 있으니 이런 것쯤이야. 그 말은 네가 나에게 마음이 있다는 뜻이더냐? 아니, 그저 마님께서 홀로 계시니 힘든 일들이 많을까 걱정되어 마음이 쓰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다정한 마음씨로구나. 과부는 칠복이의 세심한 마음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앉거라. 일이 정성스레 찾아왔으니 내가 술이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구나. 과부는 안방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아껴두었던 술병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내 서방이 생전에 즐기시던 국화주란다. 올해 제사상에 올리려 했었는데 오늘은 너하고 한 잔 나누고 싶구나. 아이고, 그렇게 귀한 술을. 아니다. 이리 마음 써준 너의 정성이 고맙구나. 둘은 달빛 아래 마주 앉아 국화주를 나누었습니다. 은은한 국화향이 퍼지는 가운데 과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칠복이의 순박한 마음씨가 전해져 왔기 때문이지요. 과부는 자신을 이토록 세심하게 생각해주는 칠복이가 고마웠습니다. 둘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술잔을 주고받았지요. 그러다 과부는 취기가 올라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달빛 아래 잠든 과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국화주에 취해 스르르 눈을 감은 그녀의 앞머리가 이마에 살포시 내려앉았고 저고리 깃이 살짝 풀어져 있었지요. 칠복이는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든 과부를 바라보던 칠복이의 마음이 마구 요동쳤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고 그가 억눌러 왔던 감정이 가슴 속에서 솟구쳐 올랐습니다. 칠복이는 과부의 옷깃 가까이 손을 뻗었다가 문득 멈칫했습니다. 아니, 이래서는 안 되지. 마님은 나를 이토록 귀히 대해주시는데 내가 이런 파렴치한 짓을 어찌 한단 말인가. 칠복이는 차마 더 이상 손을 뻗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득 자신을 돌아보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그저 아름다운 과부를 품어보려 했던 것이라면 자기 자신도 사또처럼 그저 욕정에 눈이 먼 인간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마님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렇게 순수하고 고고한 그 마음에 있었던 것을. 칠복이는 잠든 그녀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일어나 이불로 그녀의 몸을 조심스레 덮어주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은 칠복이는 발걸음을 돌려 과부의 집을 나섰습니다. 달빛이 그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지요. 그 일이 있고 칠복이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 한동안 과부의 집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던 이가 한 달이 지나도록 얼굴을 비치지 않자 과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혹시 아프기라도 한 걸까? 과부는 매일 아침 뒤뜰에 나가 장작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칠복이가 도끼로 정성스레 패어 차곡차곡 쌓아놓은 장작들이 아직도 그대로였지요. 그의 땀방울이 배어있는 듯한 장작 하나하나가 그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면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곧게 피어올랐습니다. 전에는 구멍이나 연기가 새던 굴뚝을 칠복이가 꼼꼼히 황토를 발라 고쳐놓은 덕분이었지요. 칠복이가 아니었다면 이번 겨울도 연기 때문에 고생했을 텐데 집안 곳곳에 칠복이의 손길이 다 닿았구나. 방 안 한 구석에는 칠복이가 선물한 놀이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생일날 수줍게 건네주던 그의 모습이 떠올라 과부의 입가의 미소가 어렸습니다. 다른 양반들은 화려한 비단이며 값진 폐물로 자신의 마음을 사려 했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챙겨주지는 않았지요. 양반네들은 그저 내 얼굴만 보고 하룻밤 희롱거리로 여겼을 뿐인데 칠복이는 달랐지.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날 진심으로 보살펴 주었지. 저녁이면 과부는 마당에 나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칠복이가 장작을 패던 자리에 달빛이 고이면 그날 밤 술에 취해 잠들었던 자신을 이불로 덮어주고 갔던 그의 따뜻한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날 밤 나를 건드리지 않고 돌아간 것도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었겠지. 과부의 마음속에서는 칠복이에 대한 그리움이 날로 깊어져 갔습니다. 이제는 밤마다 그의 듬직한 뒷모습을 떠올리며 한숨 짓곤 했지요. 그의 순박한 웃음, 정성스러운 보살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한 인간으로 존중해 주었던 그 마음이 더없이 그리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 달이 지나도 칠복이가 찾아오지 않자 과부는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또의 관하로 찾아가게 되었지요. 아니,
부인이 어찌 관아까지 오셨소? 이제야 내 마음을 받아주러 온 것이오. 영감마님을 뵈러 온 것이 아니라 관노 칠보기를 찾으러 왔습니다. 뭐라고? 천한 관노 놈을 찾아 이리 오셨단 말이오? 칠보기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걱정이 되어 왔습니다. 허, 이 몸이 있는 관아에 와서 감히 노비 놈을 찾다니 도대체 무슨 연유로 그리 염려하시는 것이오? 바로 그때 칠보기가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칠보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마님, 저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오래도록 발걸음을 하지 않은 것이냐? 요즘 관아 일이 많아 그리 되었습니다. 과부가 돌아간 후 사또는 크게 노했습니다. 이놈, 감히 니놈이 과부와 무슨 사이냐? 사또인 나도 거절하는 과부가 어찌 니 같은 천한 노비를 찾아온단 말이냐? 아니옵니다, 영감마님. 제가 부인의 겨울 준비를 좀 도와드린 것뿐입니다. 좀 도와준 것뿐이라고? 이놈이 아직도 거짓을 고하는구나. 여봐라, 이놈을 당장 매질하라. 사또의 명령에 포졸들이 달려들어 칠보기를 결박했습니다. 매질이 시작되었지만 칠보기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놈 과부를 어찌했느냐? 어서 말하지 못할까? 저는 그저 마님의 짐일을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그럴 리가. 과부를 데려오너라. 포졸들이 과부를 끌고 오자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이 여인과 정을 통했느냐? 바른 대로 말하라. 그런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마님은 한 점 허물도 없으십니다. 감히 나를 속이려 들다니. 여봐라. 이놈이 실토할 때까지 매질을 멈추지 말라. 포졸들의 매질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칠보기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끝내 과부를 공영에 빠뜨릴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놈, 노비 주제에 이리도 고집이 강하냐? 이번에는 전연을 매질하라. 포졸들이 과부에게도 매질을 시작하자 칠보기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영감마님, 마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십니다. 제발 마님만은. 그렇게도 전연을 아끼느냐? 그렇다면 네가 범한 죄를 인정하고 저 과부년의 집에 드나들며 한 짓거리들을 모두 실토하라. 그저 집 고치는 걸 좀 도와드리고 나무를 패드린 것뿐입니다. 사또는 더욱 분노하며 두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내일 다시 문초를 시작할 것이다. 오늘 밤 잘 생각해 보거라. 감옥에서 칠보기는 의식을 잃은 과부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마님, 이 모든 것이 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마님을 사모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고초를 당하시다니. 밤이 깊어지자 칠보기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감옥 지키는 순사들의 순찰 시간을 알고 있었기에 틈을 타 과부를 업고 탈출했습니다. 인근 마을에 있는 절친한 친구의 집으로 향했지요. 마님을 잘 보살펴주게. 누구에게도 마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리지 말아주게. 과부를 안전한 곳에 맡긴 칠보기는 다시 관아로 돌아왔습니다. 자신만 잡히면 과부는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놈, 과부년을 어디에 숨겼느냐? 절대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분노한 사또는 더욱 심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칠보기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영감마님, 제 목숨이 다하는 한이 있어도 마님의 행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칠보기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의 충정 어린 마음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흘 밤낮의 매질이 계속되던 때였습니다. 사또 김자홍, 내 죄를 알리라. 갑자기 관아의 문을 부수듯 활짝 열고 들이닥친 선비 한 명과 그 뒤를 따라 수많은 관군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감히 누구냐? 여기가 어디라고? 한양 이판대감의 딸을 욕보이려다 실패하고 이곳으로 도망쳐온 니놈이 또다시 악행을 저지르는구나. 선비의 말에 사또는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한양에서의 일이 여기까지 소문이 난 것인가 의아해 했습니다. 선비는 마저 말을 이었습니다. 그뿐이냐? 이곳에 부임한 후로도 백성들을 괴롭히고 수탈을 일삼았다는 장계가 이어져 왔거늘 그래서 내가 파견되었느니라. 그러하다면 당신은? 그렇다. 내가 바로 암행어사 정춘길이다. 그때 옆 동네에 피신해 있던 과부가 억울하게 고초를 받는 칠보기를 어떻게 해서든 구하기 위해 뛰쳐오던 참이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춘설아, 네가 왜 여기에 있는 것이냐? 오라버니, 네놈이 감히 내 동생까지 용서할 수 없다. 사실 암행어사는 과부 정춘설의 오라비였던 것입니다. 이곳이 고향이 그는 마을 지인들로부터 사또의 그간 악행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고 한양에서 이판대감의 딸을 욕보이려 했던 사또가 이번에는 자신의 동생마저 이토록 괴롭혔다는 사실을 알자 매우 분개했습니다. 잡아라. 이놈을 당장 포박하라. 광운들이 달려들었으나 무예가 뛰어난 사또는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암행어사가 직접 검을 뽑아들었습니다. 내 동생을 괴롭힌 이놈을 그냥 둘 수 없다. 내 손에 죽어라. 치열한 검술 대결 끝에 암행어사의 검이 사또의 어깨와 다리를 베어냈고 결국 사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놈의 죄상이 드러났다. 한양의 이판대감 따님을 욕보이려 한 죄, 관아의 권력을 남용해 백성들을 괴롭힌 죄, 그리고 감히 내 동생을 이토록 모욕한 죄, 모두 능지처참감이다. 포박당한 사또를 보며 과부가 말했습니다. 오라버님, 이자가 저를 이유 없이 괴롭히고 능멸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노 칠복이는 저를 지키려다 이토록 큰 고초를 당했어요. 암행어사 정춘길은 칠복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내 동생을 지키려 이토록 매를 맞았다니 그 마음에 보답을 하겠다. 암행어사는 의원을 불러 칠복이를 치료하게 했습니다. 과부는 밤낮으로 칠복이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지요. 이제야 정신이 드는 것이냐? 마님, 과부는 칠복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려 했다. 나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해준 것은 칠복이 너뿐이었다. 이때 암행어사가 들어왔습니다. 칠보가 너의 충정과 의리에 크게 감동했다. 내 이미 조정에 너의 공을 아뢰어 면천이라는 포상이 내려졌느니라. 이제 너는 더 이상 미천한 관노가 아닌 평민으로 살게 되었다. 소인이 어찌? 그뿐이 아니다. 내 누이가 이리도 너를 원하니 내 동생과의 혼인을 허락하마. 그렇게 칠복이와 과부는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과부의 방에 호롱불이 밝혀진 첫날 밤, 마님, 이제야 제가 당당히 마님을 사랑한다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칠보가, 아니, 이제는 서방님이라 부르는 게 좋겠군요. 그동안 나를 위해 그토록 힘써주어 고마웠어요. 둘은 달빛 아래서 깊은 사랑을 나누었고 이후로도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진정한 사랑은 신분의 벽도 하늘의 벽도 뛰어넘는다 하였으니 이 이야기야말로 참된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겉으로는 미천해 보이던 노비였지만 그의 진실된 마음은 결국 과부의 마음을 얻고 신분의 벽마저 뛰어넘어 행복을 찾은 것이니까요. 잠시 후 다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옛날 조선의 바닷가 마을에 강산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던 어부였지요. 강산은 홀로 자란 고아였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마을 어귀의 작은 오두막에서 홀로 살았던 그는 어린 시절부터 생계를 위해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으며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에게 바다는 단순한 삶의 터전이 아닌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신하는 친구이자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날과 다름없었습니다. 강산은 새벽녘에 배를 준비하며 독백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바다에 나가 멸치를 좀 잡아볼까? 그물도 새로 짜놨으니 이번엔 좀 괜찮겠지. 그는 단출한 아침을 먹고 나서 작은 배에 올라탔습니다. 선명하게 빛나는 아침 햇살 아래 강산은 배를 저으며 출항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물결은 온화했습니다. 그는 파란 하늘과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음을 띄웠습니다. 참 평화롭군. 이런 날은 고기가 많이 잡히겠어. 그러나 그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를 즈음 갑작스레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강한 바람과 함께 큰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이게 무슨 일이야? 바람이 이렇게 갑자기 강해질 리가 없는데. 강산은 급히 노를 잡고 배를 돌리려 했지만 거센 파도가 배를 내리쳤습니다. 배는 흔들리고 기울며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목청껏 외쳤습니다. 안 돼, 안 돼. 제발 견뎌줘. 그러나 그의 외침도 소용없었습니다. 배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물속으로 빠진 강산은 가까스로 부서진 배의 잔해를 붙잡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물결은 쉼없이 그를 휘감아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는 혼란스러운 머릿속에서 잠깐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리운 얼굴과 함께 묻지도 못한 수많은 질문들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혼자만 살아남아 고생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며 그는 점점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강산은 희미한 빛과 함께 일렁이는 파도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뜬 그는 자신이 낯선 해안가에 쓰러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닷물이 여전히 옷을 적시고 있었고 얼굴 위로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여긴 어디지?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둘러보니 해안가 뒤로는 울창한 숲이 보였고 곳곳에 기이한 바위들이 서 있었습니다. 내가 조선 바다를 떠나 어디로 온 거지? 그는 중얼거리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곳은 조선의 바다를 넘어 중국 저장성 근처의 외딴 섬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처음 본 섬 사람들은 그를 낯선 외지인으로 여기며 경계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강산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었고 손짓으로 대화하려 해도 섬뜩한 눈빛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봐요. 나 좀 도와줘요. 여기가 어디예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섬의 남자들은 강산을 쳐다보며 뒤로 물러섰고 아이들은 멀찍이서 그를 가리키며 웅성댔습니다. 강산은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말을 걸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인이 강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검은 머리카락에 화사한 붉은 옷을 입고 있었으며 다소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여인은 손에 물이 든 항아리를 들고 강산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이하오? 강산은 그녀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다정한 눈빛과 목소리에 조금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의 손에 항아리를 내밀며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강산이 목이 마르다는 것을 알아채고 물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강산은 목이 타는 듯한 갈증에 허겁지겁 물을 마셨습니다. 그녀는 이어 바구니에서 빵 같은 것을 꺼내 강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먹으라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강산은 음식을 받아 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며 살아남았음을 실감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메이링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과 표정으로 강산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강산은 천천히 몸을 추스르며 그녀의 도움을 받아 섬의 해변가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메이링은 강산을 집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주민들의 시선이 두려워 자신이 살던 집이 아닌 바닷가의 작은 초막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날 밤 강산은 초막에서 메이링이 가져다 준 담요에 몸을 감싸고 잠이 들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이구나. 이 섬에서 내 편은 그녀 하나밖에 없을지도 몰라. 강산은 그렇게 생각하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모르는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강산은 낯선 섬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엔 말이 통하지 않아 몸짓과 표정으로 겨우 의사소통을 이어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섬 사람들의 언어를 하나둘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곁에는 늘 메이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산에게 섬의 삶과 문화를 가르쳐주며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지요. 하루는 메이링이 강산을 데리고 섬의 숲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숲속은 그가 여태껏 본 적 없는 이국적인 식물들로 가득 차 있었고 공기는 달콤한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중요한 장소예요. 섬 사람들은 이곳을 신령히 머무는 곳이라 믿어요. 메이링은 나지막이 속삭이며 숲속 한가운데 자리 잡은 붉은 열매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강산은 그 나무를 바라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열매는 작은 손톱 크기만 했지만 짙은 붉은 빛을 띠고 있었고 그 주변에 벌과 새들이 윙윙거리며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죠? 먹을 수 있는 겁니까? 강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푸츠예요. 아주 귀한 열매죠. 우리 섬에서는 주로 약재로 쓰이거나 음료로 만들어 마셔요. 힘을 돋우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메이링의 설명에 강사는 더욱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 열매 조선에서도 약재로 귀하게 여겨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자라다니 정말 신기하군요. 강사는 푸찌 열매를 한 손에 들고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열매가 섬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섬에 표류하기 전 조선의 바닷가 마을에서도 이와 비슷한 열매를 본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풍부하게 자라는 모습은 처음이었지요. 며칠 후 강사는 푸찌 열매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바닷가 마을의 어른들이 과일과 곡물을 발효시켜 술을 빚던 모습이 스쳐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이 열매로 술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섬 사람들도 좋아할 수 있겠군. 강사는 섬 생활에서의 무언가 새로운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들떴습니다. 그날 저녁, 강사는 메이린과 함께 모닥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꽃이 어둠 속에서 춤추며 둘의 얼굴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메이링은 강산에게 나무 껍질로 만든 잔에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강산, 왜 갑자기 술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우리 섬에서는 술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내 고향에서는 특별한 날에 술을 빚어 마셔요. 그 술은 단순히 마시는 음료가 아니에요. 함께 나누며 정을 쌓고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죠. 섬 사람들도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메이링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가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이한 사람이에요.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섬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르네요. 메이링은 잔을 들고 살짝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말없이 강산을 응시하며 살짝 붉어진 얼굴로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섬에 와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제 삶은 여전히 아무 변화 없이 흘러갔을 거예요. 강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다정한 말투와 고운 목소리가 그의 마음 깊숙이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고맙다니요. 오히려 제가 고마운걸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정말 막막했는데 당신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메이링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녀는 강산의 손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그의 손을 쥐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손이 서로의 온기를 전하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 강산은 메이링과 함께 푸찌 열매를 수확하며 술을 만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섬의 사람들에게 술을 빚는 방법을 설명하려 했지만 처음에는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를 그냥 먹으면 되지. 왜 굳이 기다려야 하는 거요? 섬의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술이 완성되면 그 맛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게 될 겁니다. 결국 메이링의 도움으로 섬 주민 몇 명이 열매를 따고 술을 담그는 과정을 돕기로 했습니다. 강사는 직접 물과 열매 그리고 발효시킬 재료를 섞으며 조선에서 배운 대로 술을 빚어갔습니다. 메이링은 그의 곁에서 열심히 열매를 손질하며 돕고 있었지요. 강산, 이 술이 정말 맛있을까요? 당연하죠.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약속할게요. 이 술은 당신과 이 섬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겁니다. 그의 자신감에 메이링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술이 서서히 발효되기 시작하자 강사는 메이링과 함께 술독을 들여다보며 매일같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술이 완성되어 갈수록 은은한 향기가 주변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냄새 뭔가 따뜻하고 달콤한 느낌이에요.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메이링은 환하게 웃으며 강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죠? 조만간 이 술을 섬 사람들에게 선보일 날이 올 겁니다. 모두가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메이링은 살짝 부끄러운 듯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당신이 만든 건 뭐든 다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강사는 메이링의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기 때문입니다. 메이링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 섬에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내 옆에 있어줄 수 있겠죠?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언제까지나.
강산과 메이링은 그렇게 매일 함께하며 섬 사람들과 가까워졌고 그들 사이의 감정도 점차 깊어졌습니다. 섬의 밤은 더없이 고요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스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러 강산이 빚은 술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술독을 열자 은은한 향기가 퍼져나왔고 강산은 그 향을 맡으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술이 나왔군요. 메이링, 이걸 모두에게 나눠주고 축제를 열어보는 게 어떨까요? 강산의 말에 메이링은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기뻐할 거예요. 섬 사람들은 그날 저녁 강산이 준비한 술을 마을 중앙 광장에서 맛보게 되었습니다. 강산은 술을 잔에 따라 마을 사람들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술은 조선식으로 빚어본 것입니다. 풋쥐 열매의 향과 맛이 어우러져 아주 특별할 겁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섬 사람들은 처음엔 낯선 음료에 망설였지만 한 모금 마신 후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맛이 달콤하면서도 깊은 향이 있어. 이건 우리가 평소에 마시던 차나 음료와는 완전히 다르군요. 술은 금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강산은 마음이 뿌듯했고 메이링도 기뻐하며 그와 함께 주민들에게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강산, 모두가 이 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당신의 노력이 빛을 발했네요. 그렇게 보이네요. 하지만 진짜 평가는 내일 아침이 될 겁니다. 몸에 해롭지 않아야 진짜 좋은 술이니까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마을에 불빛이 꺼질 즈음 한 집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내 몸이 이러지? 이어 다른 집에서도 비슷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쩐지 잠이 오질 않아. 그런데 이 뜨거운 감각은 대체 뭐지? 그날 밤 섬의 남성들은 모두 이상한 경험에 시달렸습니다. 술을 마신 후 몸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하체가 자신도 모르게 불끈불끈 긴장되는 현상을 겪게 된 것이지요. 아니, 이 술에 무슨 독이라도 들어있는 게 틀림없어. 몸이 뜨겁기만 하고 잠도 안 오고. 이게 다 그 낯선 사내가 만든 술 때문 아니겠어? 마을 중앙에 모인 남성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웅성거렸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허리춤을 붙들며 걸음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술이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다. 강산을 데려와야겠어. 그에게 따져봐야겠어. 남성들이 소란을 피우는 사이 강산은 메이링과 함께 한적한 숲가에서 술을 만든 장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섬 사람들의 반응에 만족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요. 모두가 술을 즐기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요. 하지만 내일 아침에는 혹시라도 몸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겠죠. 그때 멀리서 마을 남성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손에 횃불을 들고 험악한 표정으로 강산과 메이링에게 다가왔습니다. 강산, 니놈이 만든 술 때문에 우리 모두 큰일 날 뻔했어. 도대체 뭘 넣은 거야? 왜 몸이 이 모양이 된 거냐고. 강산은 깜짝 놀라며 남성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허리춤을 붙들며 불편한 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너의 술을 마시고 나니 몸이 뜨거워지고 잠도 안 오고 그게 다 너의 술 때문 아니겠냐고. 강산은 당황했지만 곧 술의 주재료인 풋쥐 열매가 원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풋쥐 열매가 원래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력을 돋운다고 했지. 혹시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걸까?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메이링을 바라보았습니다. 메이링이 급히 나서며 주민들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다들 진정하세요. 풋쥐 열매는 원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효능이 있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하지만 해로운 건 절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남성들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해롭지 않다니. 지금 이 상태로는 잠도 잘 수 없고 내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다고. 강산은 심호흡을 하고 나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술은 분명히 풋쥐 열매의 효능이 강하게 발현된 겁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기를 돋우는 작용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몸에 해로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피로가 풀리고 몸이 더 가뿐해질 겁니다.
그의 설명에도 몇몇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이건 병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입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몸이 한결 좋아질 겁니다. 믿어보세요. 강사는 남성들에게 따뜻한 차를 나눠주며 불안을 달래려 했었고 메이링도 그를 도와 주민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렇게 긴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마을 남성들은 전날 밤에 소동이 무색할 만큼 상쾌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몸이 가뿐해졌어. 어제 그렇게 힘들더니 오늘은 더 건강해진 느낌이야. 강산의 말이 맞았군. 이 술은 해로운 게 아니라 정말 특별한 술이야. 마을 사람들은 강산에게 고맙다며 웃음을 보였고 술에 대한 오해도 완전히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의 소동 이후 강산이 만든 술은 마을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남성들이 술의 효과를 두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 술이 그들의 체력을 북돋우고 활기를 되찾아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가장 먼저 찾는 이들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어간 것입니다. 어느 날 강산이 술을 만들기 위해 푸쯔 열매를 따던 중 메이링이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강산, 요즘 여성들이 술을 더 많이 찾고 있어요. 마치 그 술을 사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강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성들이요? 왜 그럴까요? 보통 술은 남성들이 더 많이 마시는데. 그러게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 남편들이 밤마다 아내를 더 많이 챙긴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들은 그 시간이 길어진 것을 은근히 즐기는 눈치예요. 메이링은 얼굴을 붉히며 웃었고 강산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강산이 만든 술은 점차 마을 여성들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 몰래 술을 사러 오거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술을 숨기고 가져가는 일이 많아졌지요. 강산이 술을 판매하던 작은 창고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여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강사님, 이거 한 병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한 병이요? 지난주에도 2병이나 가져가셨는데요. 그게 어쩌다 보니 금방 다 마셨나 봐요. 여인들은 핑계를 대며 술을 더 요구했고 강산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술을 건넸습니다. 어떤 여인은 남편이 일하러 나간 낮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강사님, 이번엔 더 큰 병으로 주실 수 있나요? 남편이 술을 좋아해서요? 강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술을 좋아해서라. 하지만 왜 남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 더 찾는 거지? 시간이 지날수록 강산의 술은 마을에 묘한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남성들은 저녁마다 술을 한 잔씩 마시고는 아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길어졌고 아침이 되면 피곤해하기는커녕 활기찬 모습으로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가장 큰 수혜자는 아내들이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이 이전보다 더 자상하고 정이 깊어졌다고 느끼며 만족감을 감추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여인들 사이에선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술을 남편에게만 마시게 하면 안 돼요? 나도 한 잔씩 같이 마셔야 효과가 배가 된다니까요. 맞아요. 술의 향이 깊으니 마음까지 더 설레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밤도 어김없이 마을 곳곳에서 행복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인들은 낮에 산술을 몰래 남편에게 건네며 함께 술잔을 기울였고 이후에는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하며 시간을 보냈지요. 한편 강사는 창고에 남은 술을 점검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술이 이렇게나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이야? 정말 이게 다 푸쯔 열매 때문인가? 그때 메이링이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산, 당신이 만든 술은 단순한 술이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 된 거죠. 강사는 그녀의 말을 듣고 멋쩍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렇다면 계속 좋은 술을 만들어야겠군요. 물론 모두가 더 행복할 수 있게요. 그렇게 강산의 술은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점차 더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어느 저녁. 강산은 술창고에서 푸쯔 열매를 다듬으며 술을 만드는 작업에 한창이었습니다.
메이링은 그런 강산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웃음 띤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강산 다른 집 여인들만 기쁘게 해주시고 저는 언제 기쁘게 해주실 건가요? 메이링은 살짝 볼을 부풀리며 장난스러운 애교를 부렸습니다. 강산은 잠시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지요. 그럼 그날을 오늘로 하지요. 강산은 술병을 꺼내 들고 두 잔을 따랐습니다. 잔에서 퍼지는 달콤하고 깊은 향이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했습니다. 그들은 마주 앉아 술잔을 들고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메이링, 당신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내겐 가장 기쁜 시간입니다. 정말요? 그럼 오늘은 당신의 마음을 더 많이 듣고 싶어요. 술잔이 비워질수록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강산은 메이링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진심을 담아 속삭였습니다. 이 섬에 온 건 우연이었지만 당신을 만난 건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강산. 당신이 없었다면 이 술도 이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달빛 아래에서 오래도록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메이링의 웃음소리와 강산의 낮은 목소리가 어우러지며 섬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게 깊어갔습니다. 강산이 만든 술은 마을의 자랑이 되었지만 모두가 그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마을 청년 리청은 메이링을 짝사랑했기에 강산의 존재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강산의 술이 마을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메이링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리청의 질투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리청은 마을 사람들이 술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며 이를 참지 못했습니다. 강산은 본래 우리와는 다른 나라 사람이야. 어떻게 우리가 그를 믿고 모든 걸 맡길 수 있겠어? 그 술 정말 안전한 걸까? 나는 마시고 나서 며칠 동안 배가 아파 아무것도 못했어. 리청의 말에 몇몇 주민들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나는 괜찮았는데. 하지만 모르는 일이잖아.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면 어떡하지? 리청은 주민들의 의심을 더 부추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몰래 강산의 작업장에 숨어들어 술독에 무언가를 넣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약초를 다루는 약초꾼의 집에서 구한 독초였습니다. 며칠 전 리청은 약초꾼을 찾아가 독초를 요청했습니다. 왜 독초를 구하려는 게냐? 집에 뱀이 들어와서요. 뱀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약초꾼은 리청의 말에 의심하지 않고 독초를 내어주었습니다. 이건 아주 강한 약초라 조심해야 한다. 잘못 사용하면 큰일이 날 수도 있어. 리청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초를 가져갔고 약초꾼은 이를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리청이 술독에 독초를 섞은 후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이 술을 마시고 배탈을 호소했습니다. 이 술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강산이 우리를 속였어. 마을 사람들은 점차 강산을 의심하며 그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강산, 나와서 대답해. 우리가 너를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너의 술 때문에 우리가 병이 난 거야. 강산은 억울한 마음에 주민들에게 술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술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이유를 찾아내. 그렇지 않으면 섬을 떠나라. 메이링은 강산의 작업장을 샅샅이 살피며 무언가 이상한 점이 없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술독 근처에서 독초의 잔여물을 발견했습니다. 메이링은 강산과 함께 그 잔여물을 약초꾼에게 가져갔습니다. 약초꾼은 그것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내가 며칠 전에 리청에게 준 독초다. 리청이 이걸 왜 당신에게 요청했습니까? 그가 집에 뱀이 들어와 이를 쫓으려 한다고 했소. 나는 술에 사용될 줄은 꿈에도 몰랐소. 메이링과 강산은 약초꾼의 도움으로 리청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리청을 다그쳤고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단지 너를 몰아내고 싶었을 뿐이야. 네가 술로 마을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메이링의 마음까지 빼앗는 걸 참을 수 없었다. 메이링은 주민들을 불러 모아 진실을 알렸습니다.
강사는 결코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건 리청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질투로 술에 독초를 넣었습니다. 주민들은 강산에게 사과하며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오해했소? 정말 미안하오. 당신은 우리 섬의 소중한 사람이오. 강산은 리청을 탓하기보다 그를 용서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당신도 마을 사람입니다. 앞으로는 함께 섬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리청은 부끄러운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강산.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겠소. 시간이 흘러 강산과 메이링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섬 주민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했습니다. 푸즈 열매로 가득 찬 들판에서 열린 혼례식은 섬의 자연만큼이나 순수하고 아름다웠지요. 메이링은 꽃으로 장식된 흰 옷을 입고 강산은 섬에서 얻은 재료로 만든 간소한 예복을 차려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띄었고 주민들은 환호와 웃음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혼례 후 어느 날 강산은 해안가에 앉아 멀리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부서지는 소리는 그가 조선의 바닷가에서 듣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향에서의 기억이 아련히 떠올랐지만 그곳에서 홀로 자라며 외로웠던 자신과는 달리 이 섬에서는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메이링이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강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고향이 떠올랐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리운 마음보다 지금 이 섬이 내 고향처럼 느껴지요. 여기가 당신의 고향이 될 수 있어요. 이곳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니까요. 강산은 메이링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있어 이곳이 고향처럼 느껴지는 것이요. 나는 이 섬에서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소. 강산과 메이링은 섬에서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갔습니다. 강산이 만든 풋주술은 여전히 마을의 자랑이었고 주민들은 강산을 섬의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마을의 농사일을 돕고 술을 빚으며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강산이 조용히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겪은 여정을 되새기기도 했습니다. 바다에 떠밀려왔던 내가 이 섬에서 이런 사랑과 삶을 얻다니. 참으로 인생이란 예측할 수 없구나. 그럴 때마다 메이링은 다가와 그의 곁에 앉아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섬의 일부예요. 그리고 저희 전부랍니다. 강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 섬이 자신을 품어준 고향임을 느꼈습니다. 고아로 태어나 의지할 곳 없이 떠돌던 자신을 받아준 이 섬과 사람들에 대한 애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그는 평생을 이 섬에서 메이링과 함께하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조용했지만 풍요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푸즈 열매를 수확하고 섬을 지키며 아이들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강산은 종종 섬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이 섬에 처음 왔을 땐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뿐이었지만 지금은 이 섬이야말로 나의 고향이 되었어. 여러분 모두가 내 가족이요. 메이링은 그의 곁에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함께할 거예요. 이 섬은 당신과 나의 집이니까요. 강산과 메이링은 그렇게 평생을 섬에서 살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 섬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았고 그들이 만든 풋주술은 섬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잔잔히 흘렀고 그들은 자연과 사랑 속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강산은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바다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섬이 내 고향이고 이곳에서의 삶이 나의 모든 것이었어. 그의 마른 바람을 타고 섬 곳곳에 퍼져나갔고 메이링과 함께한 시간들은 섬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잠시 후 다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충청도 태안지방의 어느 어촌 마을에 대근이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근이는 그 마을에서 여러 척의 어선을 부리는 선주 최씨 부인이 배를 타고 나가 물고기를 잡으라고 집에 데려온 머슴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배멀미를 심하게 하는 통에 농사일이나 나무를 해오는 등의 일을 주로 하였지요. 최씨 부인은 몇 해 전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 어선들을 부리며 머슴과 여종을 데리고 농사일까지 해내는 그 마을에서 유명한 과부였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엔 그저 시냇가에서 발을 담그고 탁주나 한 사발 마시면 그만인 날씨인데 대근은 그날도 어김없이 최씨 부인의 성화로 밭에 고랑을 파기 위해 나왔습니다. 대근이는 산 중턱에 있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해도 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일에 지쳐서 원두막에 대자로 누웠습니다. 그러고는 어느새 낮잠에 빠져버리는 것이었지요. 날이 하도 덥다 보니 대근이는 잠결에 옷을 벗어던지고 자기도 모르게 바지까지 훌러덩 벗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자신의 선앙당으로 가고 있던 무당 원려가 지나가던 길이었지요. 무당 원려가 원두막 옆을 지나가던 참에 웬 사내 하나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원두막에 벌러덩 누워서 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원려는 당혹스러워 재빨리 고개를 돌렸지요. 그새 원려의 얼굴은 붉게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애구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람. 내가 다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구나. 어쩌자고 벌건 대낮에 이러고 자고 있단 말이냐. 원려의 말에도 사내는 코를 골며 자는 게 아니겠어요? 그 사내를 자세히 보니 이 마을에서 제일 큰 선주 집안인 최씨 부인의 머슴 대근이었습니다. 대근이 원려가 온 줄도 모르고 잠에 빠져 있자 원려는 고개를 들어 원두막 안의 대근이를 다시 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언뜻 보니 대근이의 것이 우뚝 솟아 있었는데 마치 저 옆에 농사 짓고 있는 싱싱한 가지만한 것이 아니겠어요. 사내의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본 적 없던 무당 원려는 가슴이 콩닥콩닥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려는 호기심을 견딜 수가 없었지요. 자신이 이미 나이가 30이 넘었지만 어린 나이에 무당이 되고 나서 아직 사내 경험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원려는 그 정신없이 자고 있는 대근이를 보니 무척 설레었습니다. 게다가 사내 경험이 어떤지 무척 궁금하기도 하였더랬습니다. 원두막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 살짝 한번 보는 것이야 괜찮겠지. 원려는 밭 주변에 혹시나 누가 오는 사람이 없나 살피며 원두막으로 더 가깝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자고 있는 대근이의 물건에 가까이 갈수록 원려의 심장이 터질 것만 같고 숨도 잘 쉬어지지 않는 것이었지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이렇게 사내의 것을 이리 가까운 곳에서 볼 수가 있겠냐 하는 생각으로 더 다가갔어요. 그런데 자고 있던 대근이가 누워서 기지개를 피면서 움직이는 것이었죠. 그래서 놀란 무당 원려는 대근이에게 들킬세라 정신없이 후다닥 산길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신의 선앙당으로 가는 길에 뒤를 돌아보며 혹시나 대근이가 자신을 본 것은 아닌지 확인하였지만 자신을 본 것 같진 않아 안심하며 발걸음을 빨리 했더랬습니다. 걸어가는 원려의 얼굴은 이미 홍시처럼 벌겋게 되어 좀 전에 본 것을 잊으려 애를 썼지요. 그런데 가지밭을 지나가며 보이는 것들이 죄다 대근이 것으로 보이며 대근이의 것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해가 질 때쯤 집으로 돌아온 대근이를 보고 최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그래, 밭일은 다 끝마쳤느냐? 날씨가 무더워 한낮에는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내일 가서 마저 끝마치겠습니다요. 대근이는 머리를 극적이며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아니 대근아, 너는 어째 시키는 일마다 그리 대충하고 많은 게냐? 거참 마님도 밭고랑이야 장마 오기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마가 오려면 보름은 더 있어야 할 것입니다요. 대근이의 대답에 과부는 어이가 없었지요. 너란 녀석은 정말 도대체 네가 열심히 하는 것이 있기는 한 것이더냐? 마님 당연히 있지 왜 없겠습니까요? 그게 도대체 뭐냐? 마님 제가 낮에 일하는 것은 힘들어하지만 어찌 된 것인지 밤만 되면 힘이 넘쳐서 제 아랫도리에 힘이 몰리는 것이 밤일 하나는 끝내줍니다요. 최씨 부인은 그 말에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 아랫도리라니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죠. 서방님과 사별한 후 밤일은 잊고 살았는데 대근이의 갑작스런 말에 숨겼던 외로움이 되살아났던 것이지요. 대근이의 말에 호기심이 동한 최씨 부인이 따지듯 물었습니다. 밭일에 나 힘을 쓸 것이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랫도리에 힘이 들어가면 무슨 쓸모가 있단 말이더냐. 아이고 마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입으로만 배불리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요.
낮이 가고 밤이 오면 윗입이 아니라 이불 속 아랫입도 배고파한다는 걸 모르십니까요? 대근이가 하는 말에 말문이 막힌 과부는 대근이를 보내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걸 보면 밤일에 자신이 있긴 한가 보구나. 최씨 부인은 속으로 생각하며 은근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더랬습니다. 머슴 대근이는 일은 하기 싫어 모든 걸 대충대충 했지만 그래도 남자다운 얼굴에 키도 훤칠한 게 허우대는 좋아 보였거든요. 서방님도 잃고 일이 외롭게 혼자 늙어가는구나. 서방님은 이리 가실 거면 이불 속 재미는 왜 눈을 뜨게 만들어 놓고 가셔서 날 일이 외롭게 한단 말이냐. 최씨 부인은 대근이의 말을 곱씹으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 입도 배고프다는 대근이의 말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홀로 지내는 최씨 부인은 그의 대담한 말에 자꾸만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었죠. 한참을 뒤척이던 최씨 부인은 슬그머니 화가 치밀어 올랐지요. 일도 제대로 안 하던 대근이 그놈이 아주 마음속에 고약한 생각을 심어준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늦은 밤에 잠도 못 자고 이게 뭔 일이랍니까? 최씨 부인은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바람이라도 쐬려 밖으로 나왔답니다. 그런데 마당을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헐떡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죠. 여인의 숨소리가 어찌나 자지러지는지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았습니다. 깜짝 놀란 최씨 부인은 사색이 되어 소리가 난 곳으로 가보았지요. 에그머니나, 이게 뭐야? 대근이 방에서 나는 소리잖아. 이제 보니 대근이가 누군가와 즐기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숨어서 가만히 들어보니 대근이의 상대는 자신의 집 여종인 고시리년이 분명했지요. 고시리는 여종들 중에서도 제일 예쁜 처녀였는데 겉으로는 사내도 모르고 얌전한 척하더니 부뚜막에 먼저 오른 것 아니겠어요. 평생 남자 손도 안 잡을 것처럼 얌전을 떨더니만 고실이 유년이 안 보는 곳에서 아주 별짓을 다 하고 있었구나. 오메 나 죽겠네 나 죽어. 나 좀 살려주세요 대근 오라버니. 고시리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흥겨웠고 어찌나 좋은지 즐겁다 못해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았답니다. 듣고 있던 최씨 부인은 속에서 천불이 타오르는 것이었지요. 나이도 어느덧 30을 넘어 40 가까이 되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 연놈들이 아주 질퍽하게 방아지를 해대는구나. 저러다 누구 하나가 죽어도 모르겠네. 한참을 몸을 베베꼬며 훔쳐보던 최씨 부인은 새벽녘에 울어대는 닭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눈이 충혈되어서는 비틀비틀 안방으로 돌아갔지요. 밤새 보고 들은 일로 인해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던 최씨 부인의 얼굴은 이미 홍당무처럼 붉어져 있었답니다. 자신의 집 머슴인 대근이가 여종과 그런 관계라니, 더구나 젊고 힘도 좋은 사내종이 밤마다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니 최씨 부인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밤새 보고 들은 일로 인해 외로운 과부의 마음은 더욱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그 다음날 최씨 부인은 밤새 훔쳐본 것 때문인지 정신이 혼미하였지요. 아침부터 뒷골이 지끈거리고 뺨은 홍시처럼 붉어졌어요. 선착장에 가도 뒤뜰에 나가도 자꾸만 대근이와 고실이 고년의 교성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잠시 기운을 차리고 대문 밖으로 나갔는데 마침 선착장에서 어부들이 그물에 붙은 어초들을 떼어낸다고 큰 나무망치로 그물을 사정없이 두드리고 있었지요. 그 큰 망치질에 그물들이 떡이 되는 듯 하였지요. 그 망치질하는 것이 어젯밤 대근이가 고실이 고년을 눕혀두고 내리꽂고 박아대니 고실이가 나 죽는다고 요분질 치던 것이 떠오르고 말았지요. 거기다 낮에 대근이가 한 말, 이불 속 입도 배고프다던 그 말까지 자꾸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얼굴이 화끈거리고 아랫배가 찌릿한 것 같아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와서도 대근이 생각은 떠나지 않았고 밖에 나가도 대근이 생각뿐이었지요. 애구머니, 이놈의 머슴놈이 왜 자꾸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이냐. 이러다가는 내가 미치겠구나. 결국 최씨 부인은 가슴을 감싸쥐고 끙끙 앓다가 그만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서방님을 여인 후로 이렇게 가슴 설레고 몸이 달아오른 적이 없었는데 하필 젊은 머슴놈 때문에 이런 몸살을 앓게 될 줄이야.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서는 풍어와 어선들의 무사귀환을 비는
용왕굿이 한창이었습니다. 최씨 부인 집 앞의 큰 마당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최씨 부인도 자신의 어선들의 안녕을 빌기 위해 맨 앞에 나와 빌고 있었죠. 무당 원녀는 화려한 무복을 차려입고 방울을 흔들며 신들린 듯 춤을 추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눈을 감고 용왕신께 빌었습니다. 대근이는 원녀가 춤을 출 때마다 출렁이는 그녀의 가슴을 훔쳐보며 아랫도리가 묵직해지는 것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당 원녀가 방울을 놓치며 자리에 주저앉더니 눈을 부릅뜨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구머니, 용왕님이 진노하시는구나. 이 마을에 용왕님의 노여움을 사는 사내가 있다 하시네. 그러더니 원녀는 방울을 들고 딸랑거리며 마을 사람들을 여기저기 가리키다가 갑자기 멈추더니만 대근이를 가리키며 소리쳤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니놈 때문에 용왕님께서 노하시오. 바다에 나가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큰 화를 당할 것이라 하시네. 저놈을 내 굿땅으로 데려가 밤새 굿을 해야만 용왕님의 노여움을 풀 수 있겠구나. 최씨 부인은 깜짝 놀라 대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대근이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요. 무당님, 제발 말씀대로 저놈을 데려가서 용왕님의 노여움을 풀어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결국 대근이는 원녀의 선앙당으로 끌려가게 되었지요. 최씨 부인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요즘 대근이만 보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밤잠을 설치던 참이었는데 잠시나마 대근이를 볼 일이 없어진 것이 다행스럽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최씨 부인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에 몰두했지만 저 멀리 선앙당에서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무당 원녀의 날카로운 소리가 밤 너머로 들려왔더랬습니다. 저 무당년이 굿을 핑계로 대근이를 데려간 것은 아닌가. 최씨 부인은 자꾸만 그런 의심이 들었지만 차마 용왕신의 노여움을 푸는 게 중한지라 무당 원녀의 굿을 방해할 수는 없었답니다. 하지만 어찌 한번 타오른 불길이 쉽게 꺼질 수 있겠습니까? 선앙당에서 용왕굿을 드리느라 며칠째 아침 일찍 선앙당에 갔다가 밤이 깊어져서야 집에 돌아오다 보니 대근이 생각이 잤구나. 최씨 부인은 하루 종일 마음이 싱숭생숭했지요. 대근이가 곁에 없어도 자꾸만 생각이 나는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에이고 이놈의 머슴은 없으니 일손도 아쉽구나. 언제쯤 굿이 끝나려나. 애써 그런 생각을 떨치고 일을 하려는데 마침 고시리가 들어오는 것이었죠. 마님, 몸은 좀 괜찮아지셨습니까? 요새 안색이 안 좋으셔서 걱정되었습니다. 순간 최씨 부인은 고시리가 대근이와 신나게 방아를 찧어대던 모습이 머리에 팍 떠올랐답니다. 짜증이 치민 탓인지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지요. 평소엔 그리도 순진한 척하더니 밤에는 아주 요분지를 치며 교성을 집이 떠나가라 지르더구나. 그것이 마님, 밤에 즐거워야 낮에도 기운이 나는 법이지요. 으이구, 사내랑 붙어먹는 게 그리도 좋더냔 말이다. 음양이 조화를 이뤄야 세상 만사가 순탄한 것처럼 사내와 여인도 서로 어울려야 즐거운 법 아니겠습니까? 고시리의 말에 최씨 부인은 순간 말문이 막히고 말았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구절절 고시리의 말이 옳았기 때문이지요. 옛기 천박한 것들 같으니라고. 세상 물정 모르고 색욕만 하는 것들이 왜 이리 많은지. 최씨 부인은 화를 버럭 내고는 선착장으로 가버렸지요. 졸지에 최씨 부인에게 핀잔을 들은 고시리는 쩔쩔매며 물러났습니다. 마님이 왜 저리 노여워하시나? 난 그저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을 뿐인데. 최씨 부인은 성질을 내고 나온 터라 선착장에서 머슴들에게 일도 제대로 시킬 수가 없었지요. 머슴들에게 괜히 짜증을 있는 대로 부리던 최씨 부인은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집으로 돌아왔지요. 머릿속에는 온통 대근이 생각뿐이었답니다. 아무래도 대근이가 자꾸만 떠올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안 되겠어. 오늘은 선앙당에 가서 굿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구나. 그리하여 최씨 부인은 선앙당으로 향했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전에 들리던 꽹과리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상한 소리만 들리는 것이었지요. 선앙당 안쪽에서 최씨 부인이 이전날 밤에 들었던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인의 자지러지는 신음소리였지요. 한낮부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황당한 최 씨 부인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니 글쎄, 무당 원녀가 대근이와 뜨거운 정을 나누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어이가 없었지요. 용왕님의 노여움을 풀어준다더니 이게 무슨 굿인가 싶었습니다. 원녀는 누가 보는 줄도 모르고 마치 구슬하듯 미친 듯이 대근이 몸 위에서 몸을 흔들며 춤을 추었고 그 춤사위에 맞춰 신명나게 자지러지는 소리를 내질렀답니다. 대근이는 그런 원녀의 몸짓에 맞춰 제대로 어울리고 있었지요. 둘을 훔쳐보고 있자니 최 씨 부인도 슬그머니 궁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남자를 멀리하기로 소문난 무당 원녀가 저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도대체 대근이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렇게 정신을 잃게 된 걸까요? 최 씨 부인은 점점 더 대근이의 아랫도리 솜씨가 신경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사 세웅지 말라고. 이제는 나도 즐겁게 살아야겠다. 최 씨 부인도 이제부터는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리하여 대근이의 아랫도리 솜씨를 자기도 한번 경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아침 최 씨 부인은 곧바로 대근이를 찾았습니다. 대근아, 이제 더 이상 선앙당에 가지 않아도 되겠다. 용왕님의 노여움도 이제는 풀리셨을 터이니. 아이고 마님, 그 말씀이 옳습니다요. 저도 이제 그만 선앙당 드나들고 싶었습니다. 단골레가 하도 굿을 길게 하시려 해서 아주 곤란하던 참이었습니다요. 그래. 나도 이제부터는 마음을 바꿔서 쉬엄쉬엄 살 것이니 그리할 거라. 듣던 중 반가운 말씀이군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대근이는 선앙당에 가는 대신 최 씨 부인의 집에서 일을 하였지요. 대근이는 마당을 쓸며 좋다고 떠드는 것이었죠. 나가지 않고 집에서 일한 게 참으로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요. 그러냐? 편해서 좋겠구나. 에이, 마님도 참. 편해서 좋은 게 아니라 마님을 뵐 수 있어 좋지요. 대근이의 말에 최 씨 부인은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있었지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용기를 내 말했죠. 그게 대근아. 사실 내가 할 말이 좀 있는데. 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때 갑자기 무당 원녀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최 씨 부인은 황급히 입을 다물었지요. 아, 단골레 오셨는가. 대근이는 이제 집에서 할 일이 많아 더 이상 선앙당에 보내주기 어렵겠네만. 아니 이게 웬 말씀이십니까? 아직 용왕님의 노여움이 다 풀리지도 않았는데요. 여하튼 그렇게 되었으니 그리 알아주시기 바라네. 대근이를 데려갈 수 없다는 말에 원녀는 인상이 팍 구겨졌지만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지요. 용왕님의 노여움은 핑계였다는 것을 최 씨 부인이 눈치챈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 뒤로도 원녀는 이러쿵 저러쿵 더 떠들었지만 최 씨 부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늘 가지밭에 일이 많으니 어서 가보거라. 네 마님,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최 씨 부인의 단호한 기세에서 뭔가를 눈치챘는지 대근이는 군말 없이 가지밭으로 향했지요. 대근이가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원녀도 더는 할 말이 없었답니다. 허참, 최 씨 부인을 조용한 사람으로 봤더니만 이렇게 매섭게 돌변할 줄은 몰랐네요. 용왕님께서 진노하시어 최 씨 부인의 어선들이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 하시는데. 무당 원녀는 방울을 흔들며 위협적으로 말했지만 최 씨 부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님, 대근이가 선앙당에 와서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 어선들은 내 정성으로도 충분하네. 단골레는 이제 그만 돌아가시게나. 원녀는 이를 악물며 최 씨 부인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다 획 돌아서며 소리쳤지요. 아이고 용왕님 보시오. 이리도 무례한 것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소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오. 하지만 최 씨 부인은 원녀의 말을 들은 채도 않고 대문을 닫아버렸답니다. 무당 원녀가 불만스럽게 떠난 후 산 중턱에 있는 가지밭에서는 대근이가 느릿느릿 가지를 따고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 탓에 이마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저고리 앞자락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지요. 바로 며칠 전 자신이 벌거벗고 잠들었던 그 원두막 옆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지요. 대근이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에나, 마님. 최 씨 부인이 직접 새참 음식을 이고 가지밭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청주병까지 들고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대근아, 날이 이리 더운데 잠시 쉬어가거라. 술 한잔 하면서 말이다. 최씨 부인은 얼마 전 대근이가 잠들었던 바로 그 원두막 그늘 아래에 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술상에는 안주로 바다장어 조림과 묵은지, 메밀전이 놓여 있었죠.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제가 평생 마님께 술상을 받아버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요. 대근이의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렇게 좋으냐? 그럼 어서 한 잔 받아라. 오늘은 편히 쉬면서 마시거라. 네 마님, 이런 좋은 술이 어찌 술술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대근이는 공손히 술잔을 받아들었지요. 최씨 부인은 대근이의 잔이 비면 곧바로 채워주었고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어느새 대근이의 얼굴이 발그레해졌습니다. 대근이가 알딸딸하게 취기가 오른 것을 본 최씨 부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술도 참 잘 마시는구나. 그래 사실은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단다. 아이고 마님, 말씀하실 게 있으시다면 어서 말씀하시지요. 뭘 이리 돌려 말씀하십니까요? 그게 지난번에 네가 말했던 이불 속 입이 배고프다던 그 말 말이다. 요즘 들어 내 이불 속 입도 자꾸만 배고파하는 것 같구나. 어이구 그거 큰일이네요. 그게 배고프면 큰일 나는 법입니다요. 그래서 말인데 네가 좀 도와주면 하는구나. 눈치 빠른 대근이는 최씨 부인의 말뜻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말씀하시기는 마님을 위해서라면 제가 불속이든 물속이든 들어갈 터인데요. 그래? 그럼 오늘 밤 다른 사람들 모르게 내 처소로 올 수 있겠느냐? 당연하지요 마님. 아무도 모르게 조심스레 찾아뵙겠습니다요. 그리하여 그날 밤 대근이는 최씨 부인의 안방으로 살그머니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마님, 제가 왔습니다요. 그래, 들어오너라. 대근이가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서니 놀랍게도 최씨 부인이 푸짐한 술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쇠고기 육전에 백숙하며 거기에 파향 가득한 파전까지 안주들의 고소한 향이 방 안 가득 퍼져 있었지요. 대근이는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놀랐습니다. 차린 것이 변변치 않지만 많이 먹거라. 아이고, 이게 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평생 이렇게 호화로운 술상은 처음 받아봅니다요. 그래? 자, 일단 한잔 하거라. 오늘 내가 내 부탁을 들어줘야 할 테니 이건 미리 주는 수고비라 생각해거라. 마님, 수고비는 무슨, 마님 부탁이라면 이 대근이 뼈가 부서져도 해내야지요. 최씨 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간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너의 말이 다 맞는 것 같구나. 이제부터는 나도 너에게 사는 재미를 좀 배워볼까 하는데. 참으로 잘 생각하셨습니다. 인생이 이리 짧은데 낮에 일만 하고 죽을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 잘 말했다. 자, 음식들이 식기 전에 어서 들어라. 대근이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술잔을 비우고 마시는 안주를 연거푸 집어먹었습니다. 푸짐한 술과 안주에 취기가 돌자 대근이의 담력도 커져갔지요. 마님, 사실 전 그동안 마님을 뵐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요. 어찌 이리 젊고 고운 분이 계실까 하고 말입니다. 아이고, 농을 너무 심하게 하는구나. 나도 이제 30 넘어 40이 다 되어가는데. 아닙니다요. 제 눈에는 마님이 이 마을에서 제일 아름다우십니다요. 피부도 이리 곱고 눈매도 이리 고우시니. 세상이 예쁘다는 말을 싫어하는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씨 부인은 대근이의 말에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쿵쿵 뛰는 것을 꼈습니다.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감정이 전신으로 퍼져나가 숨이 자꾸 가빠져왔지요. 서방님을 여의고 난 뒤로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지 최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술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제가 실례를 했나 봅니다. 아니다, 괜찮다. 듣기 좋구나. 그럼 다행입니다요. 사실 나도 널 볼 때마다 생각했다. 어찌 저리 사내답고 잘생긴 사내가 다 있나 하고. 최씨 부인의 그 말에 대근이는 더는 참을 수 없었지요.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여기서 더 망설이다간 달아오른 몸이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대근이는 과감히 술상을 옆으로 밀어놓고는 최씨 부인의 허리를 와라 끌어당기는 게 아니겠어요. 그 바위 같은 힘에 최씨 부인의 그곳에 대근이의 아랫도리가 뜨겁게 부딪혔습니다. 마님, 이제부터는 이 대근이의 아랫도리만 믿으시면 됩니다요. 대근이가 저고리를 벗어던지자 호롱불 아래로
단단한 근육이 드러났습니다. 어찌나 튼실한 몸인지 최씨 부인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죠. 둘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입술이 맞닿으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님, 어서 나와 보셔요. 선착장에 우리 배들이 들어온다고 마을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고시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덕분에 최씨 부인의 흥은 확 식어버렸지요. 아니, 벌써 들어온단 말이냐? 다들 어디 있느냐? 마을 사람들이 죄다 선착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서 나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다. 내가 가볼 테니 먼저 가 있거라. 최씨 부인은 못내 아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님이 방을 나서자 대근이도 더는 안방에 있을 이유가 없었지요. 해서 대근이도 자기 처소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에이고, 하필이면 이런 때 배들이 들어오다니? 네, 마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어서 선착장으로 가보자꾸나. 그렇게 밤을 망친 최씨 부인은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최씨 부인은 서둘러 고시리를 불렀답니다. 어제 우리 배들이 만선이라 하더구나. 그래서 오늘은 머슴들 밥을 잘 차려줘야겠구나. 네, 마님. 어제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이 더운 날씨에 고된 일을 한 머슴들에게 닭고기와 수육이라도 해줘야겠다. 네가 저작거리에 가서 사람 수만큼 닭을 사오고 수육거리도 넉넉히 사오너라. 최씨 부인의 말에 고시리가 울상이 되었지요. 아이고, 마님. 닭도 크고 수육거리도 무거운데 저 혼자서는 다 들고 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요? 그럼 몇 번 더 다녀오면 되지 않겠느냐. 아무 소리 말고 어서 다녀오거라. 하는 수 없이 고시리는 투덜거리며 저작거리로 향했답니다. 그 사이 최씨 부인은 가지밭에서 일하고 있는 대근이를 찾아갔지요. 고시리가 없으니 방해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니 저게 누구야? 단골레가 왜 우리 가지밭에 있지? 새 참상을 이고 가지밭에 도착했더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무당 원료가 벌써 한 상을 차려놓고 대근이 곁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단골레는 여기 왜 있는 겐가? 용왕님의 노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대근이가 잘 지내는지 살피러 왔지요. 그런가? 하필 먼 길을 오셨네. 새참도 가져오시고. 그러면서 무당 원료는 자기가 가져온 고급 약주와 안주를 대근이 앞에 내밀었지요. 대근이는 좋다고 받아 마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친밀해 보여 최씨 부인의 눈에는 불이 번쩍 났지만 아이고, 단골레가 대근이를 이렇게 정성껏 보살펴 주시니 대근이는 참 좋겠네. 마님, 그게 아니라 대근아, 이것도 좀 먹어보거라. 하며 무당 원료는 더덕 무침을 대근이 입안에 쏙 넣어주었지요. 원료는 최씨 부인을 약 올리려는 듯 더욱 아양을 떨며 대근이를 돌보았지요. 최씨 부인은 속이 뒤틀려 그만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 뒤로도 이런 일이 여러 번 더 일어났지요. 낮에는 무당 원료가 밤에는 고시리가 나타나 방해를 놓는 것이었으니까요. 덕분에 대근이는 여인들 눈치만 살살 보다가 난처해지면 꼬리를 내리고 사라지기 일쑤였죠. 최씨 부인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막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했더니 두 여인 사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이것들이 날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했나. 어휴, 이렇게 안달만 내다가는 화병이 나서 죽겠구나. 아무래도 무당 원료와 고시리가 합심해서 방해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최씨 부인은 고시리를 불렀습니다. 너가 우리 집에서 일한 지도 꽤 되었구나. 이제 너도 나이가 찼으니 이제 혼인을 하는 게 좋겠구나. 아니, 마님. 제가 일이 가난한데 누가 저를 데려가겠습니까요? 그건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지참금으로 통배 어선 한 척을 내어줄 테니. 고시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이십니까? 하지만 거기다 바닷가 논도 한마지기 더해주마. 고시리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싫습니다요. 통배 한 척으로는 바다 멀리 가서 물고기도 못 잡는데요. 게다가 바닷가 노는 바닷물이 들어와 농사짓기도 힘들고요. 그렇다면 내가 통배 말고 큰 어선 한 척과 산자락에 좋은 논 한마지기를 주마.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얼른 혼인하겠습니다요. 대신 혼인하면 대근이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말거라. 큰 어선 한 척에 좋은 땅까지 얻게 된 고시리는 대근이를 보지 못하는 게 아쉽긴 했지만 자신의 앞날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고시리는 이웃 마을에 성실한 어부와 혼인을 하게 되었지요. 댁은 오라버니 덕에 좋은 신랑감도 얻고 배도 생기고 이제 나도 선주 안 하게 되는군요. 자기 욕심만 생각하는 고시리의 말에 화가 난 대근이가 마님을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고시라,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큰 재산을 마님한테서 뺏어가야만 하겠니? 에이, 오라버니. 마님 같은 갑부한테 어선 한 척이 무슨 대수겠소. 너 같은 년은 이제 그만 보내도 되겠다. 앞으로는 연락도 말거라. 아무리 빌어도 만나주지 않을 테니. 화를 내며 대근이는 고시리를 다시는 안 보겠다고 다짐하며 뒤돌아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고시리를 멀리 보낸 최씨 부인은 속이 후련했지요. 이제 한 사람만 더 해결하면 될 터였지요. 이제는 무당 원려와 승부를 보아야 했습니다. 마님, 안에 계십니까? 저 대근이입니다.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마침 집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대근이는 어디서 구했는지 은가락지 하나를 품에서 꺼냈습니다. 이게 뭐냐? 참으로 반지가 곱구나. 제 각시가 될 여인이 나타나면 주려고 평소에 품고 다니던 것입니다. 저 마님께 드리고 싶어서요. 대근이는 조심스레 가락지를 최씨 부인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은가락지가 달빛에 반짝이며 최씨 부인의 하얀 손을 더욱 곱게 만들었습니다. 마님께서 저를 위해 큰 재산을 쓰신 걸 잘합니다. 전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아니다. 이 가락지 하나가 어선 한 척보다 귀하지 않겠느냐. 마치 너와 혼인한 것만 같구나. 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최씨 부인은 대근이에게서 풍기는 바닷바람 같은 사내의 내음에 아찔해지는 것만 같았죠. 튼튼한 그의 품에 꼭 안기니 마치 거센 파도에 휩쓸리는 것만 같았거든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구나. 저도 그렇습니다, 마님. 마치 처녀처럼 수줍어하는 최씨 부인을 보며 대근이의 가슴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더는 참지 못한 대근이는 최씨 부인을 가만히 안아 이부자리로 데려갔지요. 방 안에는 이제 남자와 여자만이 남았습니다. 둘은 달이 뜨고 지도록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답니다. 하늘이 어스름해지고 일꾼들이 돌아올 때가 되어서야 둘의 사랑은 끝이 났지요. 대근아, 이런 기분은 처음이구나. 내가 왜 이제야 이 맛을 알았는지. 그렇게 좋으셨습니까, 마님? 좋다마다. 정말 새 신부가 된 것만 같구나. 그 뒤로 둘은 틈만 나면 붙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혼례를 올리진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가깝게 지냈지요. 최씨 부인은 이제야 진정한 삶의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무당 원려였습니다. 고시리는 쉽게 보낼 수 있었지만 원려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을 터. 뭔가 좋은 수가 없을까 고민이 되었지요. 대근이를 노리는 원려는 실로 만만찮은 상대였습니다.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는 대근이만 홀라당 뺏기지 않을까 걱정을 하였지요. 최씨 부인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결심을 하고 선앙당으로 향했습니다. 원려야, 안에 있는가? 아니, 마님께서 웬일이신가요? 설마 대근이 때문에. 대근이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터라 원려는 최씨 부인이 찾아온 것이 무척 뜻밖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쫓아내고 싶었지만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해 안으로 들였지요. 그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대근이 말일세. 양보해줄 순 없는가? 최씨 부인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 원려도 물러설 수 없었지요. 아니, 용왕님의 노여움을 풀어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대근이가 제 마음에 드는 걸 어찌합니까? 남녀의 정이란 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처음엔 용왕님 진노가 어쩌고 하더니만 이제는 그런 말도 않고 자네가 뻔뻔한 줄은 알지만 암튼 나도 대근이는 포기할 수 없네. 아니 못하겠네. 원려는 아주 필사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지금까지 모은 것들을 내놓겠다며 대근이를 양보해달라는 말까지 했지요. 하기야 대근이를 겪어본 최씨 부인은 그런 원려의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자네 마음도 이해가 가는구려.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어떤 제안이신데요? 최씨 부인은 원려의 귓가에 바싹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휘둥그레졌던 원려의 얼굴이 이내 붉어지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집에 돌아온 최 씨 부인은 대근이를 불렀습니다. 마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지금 선앙당에 가서 단골레를 도와주고 오너라. 네, 마님. 이 밤에 선앙당에 다시 가라고요? 당황한 대근이는 눈을 굴렸지만 최 씨 부인의 표정이 워낙 단호하여 할 수 없이 선앙당으로 향했답니다. 단골레, 저 대근이입니다. 도와드릴 일이 있다고 하셔서. 그래 어서 들어오거라. 왜 이제야 온 게야? 그 뒤의 일은 말할 것도 없었죠. 오래간만에 대근이를 만난 원녀는 굿도 잊은 채 대근이를 방으로 이끌었답니다. 대근아 보고 싶었다. 하루가 한 달 같았어. 아이고, 단골레 줘. 호롱불이라도 끄시지요. 지금 호롱불이 무슨 대수야. 내 몸이 불타오르는구나. 화려한 무복을 입은 원녀가 매달리니 대근이도 어쩔 수 없이 그 마음을 받아주었지요. 해가 저물고 달이 떴다가 다시 저물 때까지 둘은 깊은 사랑을 나누었답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그래, 오늘 수고했다. 다음에 또 보자꾸나. 원녀는 대근이에게 좋은 술과 안주를 싸주었고 대근이는 떨떠름한 얼굴로 그것을 받아들고 최 씨 부인의 집으로 돌아왔지요. 문 앞에는 최 씨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는구나. 그래, 단골레의 외로움을 좀 달래줬느냐? 아이고, 말씀하십시오. 이제 완전히 풀어진 것 같습니다요. 그래, 수고했다. 자, 들어가자. 아이고, 이제야 좀 살 것 같습니다. 허리를 두드리며 대근이는 최 씨 부인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아니, 이게 웬일로 집이 왜 이리 조용합니까? 어선들을 전부 다른 선주들에게 맡기고 선원들도 다 보냈단다. 대근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최 씨 부인이 모든 어선들을 다른 선주들에게 맡기고 선원들도 모두 내보냈다는 것이었지요. 이제 이 큰 집에는 대근이 하나만 남겨두었답니다. 이제 이 집엔 너와 나 둘뿐이다. 네, 그렇습니까? 왜 그러느냐? 조용하고 좋지 않으냐? 아, 아닙니다. 저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자 최 씨 부인도 흐뭇한 듯 웃음을 지었지요. 그래, 너도 좋다니 다행이구나. 이제 안으로 들어가자. 제 방은 저쪽인데요. 에이, 무슨 머슴빵은. 이것 좀 보거라. 최 씨 부인은 달빛에 반짝이는 은가락지를 대근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너가 준 이 가락지. 이제는 우리가 부부 사이나 다름없다는 뜻 아니더냐? 그러니 이제부터는 안방에서 내 서방 노릇을 해야지. 아이고, 마님. 이제부터 낮에는 단골레와 함께 지내고 밤이면 내 서방으로 안방을 지키거라. 대근이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만 이미 그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대근이는 낮에는 선앙당에서 무당 원녀와 밤에는 최 씨 부인의 서방으로 지내게 되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다음해 봄이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이번엔 들었나? 최 씨 부인이 어선을 10척이나 더 늘렸다더구먼. 그렇다지? 단골레도 이제는 큰 선앙당을 짓고 더 큰 구판을 벌인다고 하대. 허이고, 그런데 대근이는 얼굴이 왜 저리 피죽도 못 먹은 놈처럼 희멀건해진 거야? 그게 그 녀석 복이지. 이 마을에서 제일 잘난 두 여인을 모시고 사는데 몸뚱아리가 나만 하겠는가? 이 이야기는 지금도 충청도 태안바닷가 마을 어귀에서 간혹 들을 수 있다고 하네요. 두 여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지만 그 사랑이 과했던 탓일까요? 대근이 얼굴은 점점 더 하얘져만 갔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과 무당 원녀는 날로 더 젊어지고 아름다워졌다고 하지요. 그들의 웃음소리는 매일 밤 바닷가 마을에 울려 퍼졌답니다. 어쩌면 지금도 태안 어딘가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래서 남자들은 욕심을 너무 부리면 안 된다니까. 하지만 그 녀석 팔자는 참 좋긴 했지. 그렇게 태안 바닷가의 달달한 사랑 이야기는 끝이 났답니다. 야다마 씨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시려면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